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자 중국이 연이어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경유 비자 면제도 중국이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대해서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했더니 중국 또한 강화를 했는데 지금 경유 비자 면제, 단기 비자의 경우에도 지금 중단한다 얘기했는데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나온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느냐. 방역 정책은 자국민을 위한 보호 문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윤 대통령 걱정하고 있고 외교부를 통해서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진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조선일보인데요. 채용 청탁 안 받겠다. 과연 어디일까요?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10년 만에 뽑겠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400명, 300명 이렇게 700명을 뽑겠다고 하는데 채용 청탁을 안 받겠다는 보도 자료를 이례적으로 현대차 노조가 냈습니다. 자, 10년 만에 생산직 뽑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내정자가 있다더라 등등의 온갖 청탁과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왜 이런 소문들이 난무할까? 그만큼 이 직장이 좋기 때문이겠죠. 자, 노조가 채용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현대차 생산직이 신이 되는 직장이라 할 만큼 대우가 좋은 것도 한 요인이다. 평균 연봉이 9,600만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또 정년 후에도 1년 동안 계약직으로 더 근무할 수 있다. 재직 중에는 현대차를 최대 30% 싸게 살 수 있고 퇴직 후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긴 합니다만 퇴직 후에도 평생 25% 저렴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보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천만 원 혐의 송철호 기소 이런 보도가 떴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기소가 됐는데요.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2천만 원이 든 골프공 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직전에 받은 그런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에 포착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인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울산지검은 지난해 9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송 전 시장을 불러서 조사까지 했고 물론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네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기소는 기정사실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보도입니다. 기소는 기정사실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고심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봤을 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구를 해봐야 방탄국회 이 벽에 막힐 것 같다. 그렇다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장동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병합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김성태 전 회장 등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진술도 향후 수사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통방통은 이틀 전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도피하면서 굉장히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 보시죠.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잡혔는데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 잡힌 곳도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잡혔죠. 자, 유명 연예인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사람들은 지금 현재 6명쯤 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도피를 도운 임직원 6명 사전 영장 청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김치라든지 횟감이라든지 한국에서 갖가지 음식들을 공수해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혹은 싱가포르에서 도피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호화롭고 여유 있는 생활들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사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도피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국내에서 그런 조력이 있는 부분들은 국내의 큰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이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도망을 가서 그 사원들에게 태국까지 와서 이 음식을 공수하게 합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지금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행각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지난 5월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 해외로 도주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김치, 횟감, 김, 고등어, 한국 음식들을 국내에서 공수해서 도피하는 중에도 먹었다. 그리고 매주 2, 3회 골프와 유흥을 즐겼다. 도피하는 중에도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호화 생일 파티를 위해서 고급 양주, 과일, 심지어 유명 연예인도 도피처로 초대했다. 그리고 태국 경찰 출신 경호원을 고용해서 기관총으로 중무장시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했었다. 그리고 검거 당시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증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을 미스터 김으로 소개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얘기를 했다. 실제 엄청 벌기도 했죠. 그리고 고급 술집에서 40만 원이면 2병, 80만 원이면 5병씩 사놓고 먹기도 했다. 그리고 아가씨가 앉으면 시간당 얼마씩 지불하고 팁을 주고 룸에 앉고 하면 100만 원 이상은 항상 나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각종 보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검찰을 무시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도피를 하면 가장 해야 될 것이 접촉면을 줄이는 것이죠. 그렇죠. 만나는 사람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지금 만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을 댄 여성, 전 한인 회장, 지금 또 연예인들, 네. 또 미모의 여성들, 셀 수 없이 많죠. 이렇게 많다가는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어떤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접촉면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전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편향성이 있다. 즉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에르메스 말 한 장을 선물했다. 네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통해서 했던 많은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정재계 인사라든지 그래서 자신이 돈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내가 입을 열면 이런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오버컨피던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이 편향성에 걸려 있어서 난 잡혀도 상관없어. 내가 입을 벌리면 큰일 날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식의 지금 망상에 사로잡혔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은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기업가 이미지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회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우스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기하는 한 해로 될 거라 믿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김 전 회장이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아직 태국에 있는데 이제 관심은 언제 송환돼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폭로가 될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호의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송환 시기는 좀 빨라질 테고 그렇지 않다면 길게는 수년씩 걸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재진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일단 태국에서 간이 재판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강제 추방이고 하나는 이제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입니다. 근데 지금 강제 추방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게 네. 이유가 강제 추방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이 판단 요건이 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성태 회장의 체류 비자가 예를 들어 6개월짜리다. 네. 근데 체류 기간이 하루라도 넘었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냥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태국 국내법상의 어떤 이런 위반 혐의가 있느냐 이런 네. 걸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고 간단하게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른 이제 송환의 경우에는 이제 조약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조약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법원도 판단을 할 때 단순히 법 위반을 했다기보다 한국이 또 얼마나 태국의 사법당국에 협조적이었는지,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한국과 태국의 어떤 외교 관계까지도 이런 송환 협약에 송환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통해서 오늘 이제 간이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강제 추방 이제 불법 체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강제 추방이 되면서 이제 신병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일단 쌍방울 측 관계자들도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는 빨리 들어와서 해결을 좀 하는 게 본인에게도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충고들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렇죠. 일단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 가지 지금 혐의점들, 뭐 자본시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배임 등등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와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그런 선택을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들어오면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이 귀국하는 시점을 상당히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고 오늘 사실 간이 재판이 열리죠. 네. 지난해 12월에도 자금지기라고 했던 금고지기를 했던 그 직원이 태국에서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식 재판하면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마 김성태 전 회장도 오늘 열리는 간이 재판에서 난 불법 체류 신세가 아니다. 그리고 나 다투겠다 하면 또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수개월이 또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송환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김성태 전 회장이 핵심 키맨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만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검찰에게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었던 걸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송환이 돼서 들어온다면 어디까지 진술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윤희숙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저 김성태라는 분이 지금 생각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본인의 회사를 지켜서 돈을 확보하자. 네. 그게 제일 큰 목적일 텐데 그렇다면은 회사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뭐라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뭐 숨길 게 없겠죠. 네. 회사만 지켜준다면 우리나라에는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유죄 협상제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없지만은 그래도 수사에 많이 협조를 한다면 또 어느 정도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얘기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민숙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건 상당히 상식적으로 보면은 사실 근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시기가 이미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한번 출마한 후보였고 네. 2018년이면 경기도지사라는 유력한 정치인인데 이런 유력한 정치인이 직접 누구에게 뇌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거액의 뭐 20억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대납을 시켰다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검찰이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아마 대선 정국이었으니까 벌써 뭐 횟수로 2년이 넘었죠. 탈탈 털었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최근 수사를 보면은 이제 쌍방울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인가요? 이 부분에 뭐 횡령 혐의랄지 결국 무슨 뭐 대북 사업까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변호사비 대납의 어떤
아무리 수사를 나올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기억을 조금만 되돌리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네. 같이 이제 공모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지금 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당시에 검찰에 자술서를 2번이나 냅니다. 둘이 공모를 했고 부산에 있는 사업가를 속여가지고 그 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을 한 거다. 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가 이렇게 자술서를 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걸로 드러날 것 같고요. 아까 앵커 말씀하신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네. 제가 기자들한테 또 듣기로는 검찰이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을 먼저 이렇게 그 주변 사람을 접촉해서 어떤 뭐 수사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설사 들어오면은 제대로 좀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김만배 씨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잘 부탁한다면서 검찰에 로비한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김만배 씨도 새로운 키맨이죠. 이미 기존의 키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는 사실 서로 잘 모른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그어왔던 관계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김만배 화천대 회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 번 한 게 전부인지.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응?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도마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 뒤로는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신 네, 만난 일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 보시죠.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사건 검찰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의 사건을 잘 봐달라고 검찰에 부탁했을까요? 사건 내용은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시 성남일보가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이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그런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표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 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 환경을 성남시 청소 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그런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을 이 대표가 고소한 뒤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검찰에게 이 사건들을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잘 모르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까? 그렇죠.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사건 두 가지가 실제로 이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그리고 이제 형수욕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고소를 했던 사안이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대장동 사건이 지금 불똥이만 언론계, 법조계로 좀 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체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는 일단 대장동 일당에게 대관 로비를 하라고 영입이 된 그런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합니다. 지금도 보면 뭐 언론계에 얼마를 줬다, 아니면 뭐 법조계에도 술값을 계산해줬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도 사실 내가 검찰에 좀 잘 봐달라고 전화 한 통 넣었어 이런 취지로 본인을 과시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담당 검찰을 취재해 보면 그런 식의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인인 변호인이 아닌 제3자, 그 당시에 기자 신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뭐 전화 연결을 한다고 해서 연결이 될 리도 또 만무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검찰에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검찰은 이 김만배 씨가 지금 뭐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 처분이 나도록 해서 어떤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서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그건 도둑이라며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모습을 뽑았지요. 일꾼을 뽑았지요.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이게 도덕이지 공무원입니까, 여러분? 원칙, 공정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파괴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주고 싶으시지요?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말을 다소 아끼면서 수비적인 전략을 써왔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행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종호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많은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소환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소환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소환이 되고 또 조봉암 전 정당 진보정당 대표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의 이런 사적인 혐의, 사법 혐의를 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내가 검찰에 소명을 하겠다. 그리고 아들들도 역시 아들들이 검찰에 소환됐대. 김대중 대통령 당당히 받아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자신의 어떤 지역구에 가서 이재명을 지켜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 할 지금 일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자신을 지금 지키려는 것보다 사실은 민주당의 가치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올해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당대표로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신년 기자회견도 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보도를 보면은 영수회담 제안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던데 좀 준비된 게 어떤 건지 미리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10시 반에 대표가 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 어제 일정은 인천 현장 투어 일정이죠. 경청 투어. 저희들이 이제 국민 속으로 해서 각 시도당 시도 지역을 다 돕니다. 그래서 10일 인천 일정은 상당히 오래전에 잡힌 거고 이제 변호인과 검찰과 협의해서 그 전날 이제 대표가 출두를 한 거죠. 조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마치 조사가 끝나자마자 지역구가 개항을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고요. 원래 가는 일정이 다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 만나고 그다음에 상인들 만나고 이렇게 현장 하는 일정이고요. 오늘 이제 10시 반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건 저희들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모습 보면은 대통령과도 좀 비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대통령이 신년 사만 발표하고 특정 언론 인터뷰만 했죠.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도 받을 거고요. 신년 기자회견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예고가 됐던 거고 주요한 거는 대표가 지금 민생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민생 경제를 좀 좀 해결하고 좀 서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우리 민주당만의 좀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일방 독주식의 정치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포갑적으로 느끼고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신 다음에 그 정치개혁 부분도 지금 앵커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국민들께 좀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기자들로부터는 자유롭게 아무래도 검찰 조사받은 얘기도 물어보겠죠. 다 질문 받고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시 반이니까 한번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나오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내용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할 텐데 홍준표 대구시장을 자주 거론해 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례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홍준표도 경남FC 후원 받지 않았느냐? 나 성남FC 후원 받은 거 전혀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관계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남FC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받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없다면 정당한 후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논리라면 김경수 전 지사도 경남FC 후원금을 모금한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서 김 전 지사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검찰은 또 하나 후원금을 낸 기업을 다 문제 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후원금을 내고 현안을 해결해 그런 대가성이 명백한 기업들만 추려서 조사하는 것이다. 결국 대가성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사례를 끌어들여서 또 홍 시장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든 적이 있었죠.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꾸 거론됩니다.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당 쪽에서 제일 유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또 대구 FC라는 또 축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대구시의 시장이니까 딱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논리를 보시면 딱 잘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논리엔 엄청난 허점이 있죠. 다 후원 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중요한 건 대가성이라는 거잖아요. 대가성이 뭐냐? 이제 하도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다 학습이 될 겁니다. 자,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뭔가 행정행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후원을 한 거 아니냐? 그 시도 구단에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후원 받았지 않아요. 다른 데도 이 얘기만 하고 대가성이 있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지사 할 때 경남FC 후원금을 받을 때 비슷한 어떤 그 후원금 받은 기업체로부터 뭔가 기업체에게 뭐 행정행위를 통해서 뭐 혜택을 줬다, 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장윤 변호사님, 지금 들으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고발은 못하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저는 고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좀 더 주력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이 지적한 대로 이게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은 제3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례도 본인이 수수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K스포츠 재단이 수수한 사실상 최순실 씨가 수수한 부분이 본인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부정한 청탁이라는 제3자 뇌물죄가 요구하는 그 요건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의 대가 관계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된다고 판례가 설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대가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대가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뭐 경남FC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이 판을 넓힐 필요는 없고 본인이 대가성이 없는 이 행정 업무의 일환이었다라는 데 주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2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실제 조사는 7시에 끝났다고 합니다. 3시간 30분, 검찰청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3시간 30분 동안에는 조서를 열람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가 검찰 빠져나오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자기가 봤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검찰 티타임 거절하시는 건 어떤 취지셨나요?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야 민주투사야 도대체. 예?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예?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 진술서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에는 무조건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검찰이 성남시의 요구안을 제시하자 입장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측이 작성한 그 성남시가 어떠한 것을 요구했다는 걸 네이버가 듣고 작성한 그 요구안이었는데 이걸 보더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정진상 실장이 그랬다는 건가?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뭔가 이걸 보고 법조계에서는 김지진 변호사님, 정진상 실장에게로 선을 긋는다, 꼬리 자르기 한다, 나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죠? 꼬리 자르기 가능할까요? 만약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 아무래도 저 자료 지금 네. 네이버 측이 작성한 그 성남시의 요구안이라는 게 굉장히 검찰이 준비한 좀 핵심적인 물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대가성 얘기가 나왔지만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측이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이런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니까 구체적인 좀 대가성에 대한 물증이 나온 거죠. 그래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그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처럼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도 좀 더 당황하고 굉장히 말도 많아지고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 검찰이 꽤 유력한 증거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제 선긋기를 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본인이 어쨌거나 뭐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아니면 뭐 들어라도 봤다 하면 어쨌거나 이 연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최소한 뭐 방조나 공범이나 이런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거나 이 자기의 혐의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예 이 정진상 실장이 한 걸로 몰아버리는 게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리한 그런 방어 방법이 되니까 아마 저렇게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네, 하면서 저런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죠.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내용들이 알려지자마자 네. 들었던 생각은 또 시작됐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랄지 공무상 기밀 누설이 또 시작됐구나. 김용 부원장 때나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 때도 수십 건, 수백 건의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저도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만 기자들 정말 열심히 취재합니다. 근데 검찰 관계자, 이거를 이재명 대표나 우리 측 변호인이 무슨 말을 하진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나 검찰 고위 인사일 겁니다. 기자 전화를 받은 거죠. 취재를 한 거, 응한 거죠. 그래서 저게 본인들의 유리한 부분만 지금 발췌를 했거나 실제로 이 대표가 얘기를 안 하니 우리 변호인이 얘기 안 하니 저런 식의 과정들이 있고 저런 멘트를 하고 정진상이 했다는 거냐 이런 멘트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찰 발로 계속 쏟아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재판도 시작도 전부터 야당 대표를 그냥 범죄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건데 정말 이런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검찰의 지금 행태를 어떻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고요. 한번 보십시오. 조사도 끝나기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 진술 거부권 얘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해명 자료도 냈어요. 네네네. 근데 해명 자료 저희들이 내도 이미 진술 거부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마치 당당하게 맞섰는데 말을 않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꾸 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가성 얘기 자꾸 하시니까. 네. 그 두산건설이 한 3년에 걸쳐서 성남 시민구단에 한 58억인가를 냅니다. 광고비입니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지요. 2007년도 성남FC의 광고가 한 957억인가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똑같은 두산건설이 대구 FC에다가는 2년간 50억을 냅니다. 광고 후원금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희들 볼 때 광고 효과를 충분히 본 거다. 거기에서
민원 해결 부분과 대가성이 연결되지 않으면 저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정상적인 성남시 시정과 성남FC의 광고 계약 이런 것들과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게 저도 일관적인 이 대표도 그렇고 변호인들의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그 광고비가 95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남 FC의 광고 효과가 그 정도로 광고 경제적 가치가 네. 추산된다는 얘기니까 그 금액을 지금 두산이 후원한 금액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에 두산은 20억, 17년에 22억 딱 두 해만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후원을 안 해요. 그런데 2017년 즈음에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해 주죠. 자, 왜 딱 그때만 후원금을 내고 그 다음엔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딱 그 후원금 냈을 때만 용도 변경이 됐을까요? 그거 연결하면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좀 판단이 어렵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선일보 오늘 보도는 이러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핍박 호소인 이재명, 전직 대통령 혐의 종합 세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닮은 꼴이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이 대표는 사익을 취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지금 변호사비를 23억 원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이제 받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년형을 받게 된 핵심 혐의도 삼성이 변호사비 60억 원을 대신 냈다는 것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 대신 가족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결국 16대, 17대, 18대 대통령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혼자 종합 세트로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고 뭐니 해도 대장동 사법 리스크 의혹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대선과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중인데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 측근들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다. 두 사람 모두 대선에서 패배한 후 들어선 승자 정권에서 대선 자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똑같다라는 점을 조선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검찰도 고민이 많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봐요. 수뢰 액수가 1억 원이 아니고 이것은 1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사안에서 보면 징역 한 20년씩 막 구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가 아닐까.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슨 개인의 무슨 그 어떤 부정한 돈을 받아서 뇌물로 착복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무슨 본인이 도주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로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 청구 할까요 말까요? 한민식 대변인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뭐 박홍우 우리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볼 때 아무리 뭐 검찰이 주장을 하더라도 성남 시민구당권은 정상적인 광고비 계약을 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시정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두산 같은 경우도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 창출하고 기업들로서는 활성화된 거죠. 그런 것들 검찰이 엮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가지고 제1야당 당수에 대해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에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또 이거 가지고 영장 청구하고
마치 이제 또 그러면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넘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검찰 측에서 연출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당내 일부에는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그 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네. 저울이 있지요. 칼을 한 손에는 칼을 두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그런데 그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네.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뭐 어떠한 직위에 있건 또 어떠한 권력이 있건 그것을 보지 않겠다. 어떤 대상도 공정하게 그 대상을 하겠다.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게 정의의 여신의 그 상의 의미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나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을 가리고 커튼으로 가리고 판단해야 된다. 그것을 만약에 이번에도 적용을 한다면 야당 대표다 뭐 어쩌다 이재명 대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혐의로만 봤을 때 이것은 구속을 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전 당연히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국회 문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포 동의안이 좀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얼마 전 노웅래 의원 역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적이 있기도 하죠. 예행 연습이라는 지적도 당시에 꽤나 많았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노웅래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을 그 당시 한동훈 장관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동훈 장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부분 앞으로 법무장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검찰과 경찰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골도 적당히 우려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사건 자체가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던 경찰에서도 수사를 계속해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늦어진 거지 사건을 뭐 지금 와서 막 한다 이런 식의 보복 프레임은 구조적으로 안 맞는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 법원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넘긴다면 한 장관이 과거 때처럼 다시 한번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나올지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친명계, 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어떤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7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인회라는 모임으로 결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남국, 김병욱, 문진석 이렇게 세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김영진, 또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 임종성, 이규민 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좌표 찍기가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홈페이지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다음에 오늘 함께한 의원들 박제하겠다. 이 얘기는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좌표 찍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신년 초기 때문에 각자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같이 동행했는지 아니었는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와 뭐 비지지로 갈리는 하나의 가능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뭔가 간 의원들, 그렇지 않은 의원들, 그중에서도 7인회 중에 누가 가고 누가 가지 않았는지 저는 그렇게 뭐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건 좀 온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가 굉장히 회자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여권에서는 왜 당과 이재명 대표의 사안을 분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누가 갔는지 안 갔는지가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당대표와 분리해서 좀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진짜 정말 위험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화면 자료화만 보면은 북한 보면 말이죠. 어디에 뭐 무슨 의원에 찬성하는 점을 이렇게 들잖아요. 네.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보고 누가 안 들겠어요? 다 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 찍어서 거기 간 사람만 명단을 올리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 그렇게 어디 참석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할 거면 상임이라든지 네. 본회의에 누가 가고 안 가고 그걸 찍어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저희 그리고 CG가 잘못됐는데 이규민 의원은 의원 면직이 아닙니다. 의원 면직은 국회의원의 의원이 아니고 원해서 면직됐다는 뜻이에요. 저분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정 부탁합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식 대변인. 근데 이게 뭐 균열이랄지 지지자들 볼 때는 뭐 지지자들이 하는 거는 여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성 열성 지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뭐 7인회 해서 불참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든지 당이 공식적으로 모두 가자 어떤 뭐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은 안 가면은 불참자 참석자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몇 차례 나 혼자 가겠으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지도부에서 어떻게 제1야당 당수가 가는데 처음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야당 당수가 소환되는데 혼자 가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간 겁니다. 뭐 일정 있으면 당연히 뭐 못 가는 사람들 못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뭐 북한을 비교한다든지 사표 찍기는 사실 그랬 따지면 지금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나경원 전 의원 못 나오게 지금 막 윤심 친윤들이 몰려다니면서 공격하는 거 그게 사표 찍기 주르돌림 아니겠습니까? 저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수사나 재판 이런 게 아니라 선고 공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대표가 과거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이제 변호사로서 법적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걸 오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이게 여부인데요. 관건인데 관련해서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김진일 변호사님, 오늘 이거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살인 사건입니다. 네. 뭐 다른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중한 살인 사건인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거를 이제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족한테는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떤 워딩으로 이 살인 사건을 판단한 것 자체가 어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감수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유족에 대한 일종의 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자료를 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가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소송인데 이 내용을 볼 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바라보는 관점, 또 이거에 대한 또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좀 소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감수성 이런 거는 볼 때 충분히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돼서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일정으로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섭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여사의 경우에는 순방을 3일 앞두고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물 어떻게 할머니들 쓰실 거. 할머니들 쓰실 거는요. 수면약 많이
그러면은 요걸로 300개.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묵 자체에서 우러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 너무 복잡한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요. 제가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해 주세요. 예, 약속. 네. 자, 공개 행보했습니다. 전날은 보통 행사를 하고 행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정을 알렸던 과거와 달리 일정 있다 같이 가자 뭐 기자들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첫 공식 행보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했던 그 기조가 바뀐 걸까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조용한 내조란 얘기는 그 선거 과정에서 여러 논박이 있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드린 말씀이고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 마당에 조용하게만 내조하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원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절하게 또 외부 활동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가셨는데요. 네. 설 앞두고 주로 시장을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주말에 순방을 가시니까 네. 당겨서 시장을 갔다. 이 행보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일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일단 저는 그 대통령 부인이 그 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리고 하는 행보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 네. 많은 논란 중에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만약에 풀 기자가 팬 기자나 영상 기자가 있었으면은 뭐 외국 여배우 뭐 이렇게 코스프레 했다든지 무슨 조명이 있었다든지 그런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뭐 이번에 평가를 할 만한데 근데 이게 지금 지난해 12월만 해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18번이나 김 여사께서 뭐 행보를 그렇다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자들 알린 공식 행보는 처음이라 할지 몰라도 이미 김 여사는 조용한 내조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또 의문점이 왜 그 가까운 남대문 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 제 전통 시장이 있는데 대구의 서문시장까지 갔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흔쾌히 김 여사 저런 모습들이 좋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게 보이는 거는 여전히 김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전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게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문시장 얘기만 잠깐만 할게요. 네네. 서문시장이요 그냥 뭐 대구에 있는 시장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3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자, 3대 시장 남대문 시장, 자갈시장,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그래서 간 거지 대구여서 간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전 비서관도 지금 왜 대구에 갔을까? 이것 좀 편향적인 것, 편파적인 것 아닐까 하는 지적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주로 대구 서문시장을 가시더라고요. 네. 재래시장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거를 특정 한 군데만 가는 건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편파적이고 그리고 올해는 대구에 갔으면 내년에는 광주에 가는 게 상식적인 기획의 어떤 카테고리죠. 두 번째는 시장에 가면 뭘 할 거냐.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모습이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떡 싸 먹고 그렇죠. 따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박수치고 네. 그걸로 과연 시장 방문의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을까? 네, 뭐 대구 서문시장, 뭐 광주에 또 시장 있으면 또 가면 좋겠죠. 뭐 그런 건 뭐 저런 비판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 가서 그러면 어묵 먹고 떡볶이 먹지 그럼 뭐 먹습니까? 탁현민 비서관이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누구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 자기가 물어뜯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왜 물어뜯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김정숙 여사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김정숙 여사 지금 뭐 노량진 수산시장 장면도 떠오르고 수탄시장에 가서 지갑 열어서 뭐 추석이라든지 설 빔 사고 또 그 이 제수용품 사고 했던 장면들은 그럼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직접 기획한 거 아닙니까? 기획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그런 위치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그런 그 이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까지도 짜야 됐을 의전 비서관이 자신이 했던 거는 기억을 못하고 왜 또 지금 현재 그 정부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그 이 입장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의전 비서관을 참 본 적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당대표 선거를 놓고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나경원 전 의원의 저출산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걸 놓고 대통령실에서는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 표명 사실을 부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실도 어제는 사의 표명 자체는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나 사의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나경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의 수용은 안 할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사실상 막은 것이다, 만류한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고 나 전 의원 역시 대표 출마에 대해서 할 말 없다라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때문인지 몰라도 나 전 의원은 한층 신중한 모습이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를 마칠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님 어떨까요? 나경원에 대한 애정이 진짜 커서 만류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애정도 종류가 있겠죠. 제가 볼 때 저 표현은 대통령실에서 볼 때 이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사회 문제 이거 관련한 이 위원회 부위원장의 적격으로 나경원 대표가 맞다. 네. 그러한 생각 때문에 10월에 임명을 하셨고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나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다. 이번 네.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사의를 비췄다면은 또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출마하겠다고 확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서의 나경원 대표에 대한 평가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뜻은 본인도 잘 알 텐데 지지율이 깡패라고 지지율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걸 또 포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충돌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도 나 전 의원을 향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확인하시죠. 30.7% 여전히 30%를 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혼자만. 김기현 의원이 다소 소폭 오르긴 했지만 1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이런 순으로 그 다음 후보들, 전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여전히 충돌 이후에도 높은 지지율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장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강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출마할 것 같습니까? 정치인 나경원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저는 출사표 이번 주 안에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안에 던져야 된다. 예, 정치인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미 윤심과는 괴리가 됐습니다. 그걸 본인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사의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이 애정에 기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실제로 너무 당무 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룰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 나오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죠. 임차까지 했던 사무실 계약까지 했던 권성동 전 대표
대표 사실상 주저앉힌 게 이른바 윤심이 아니면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스텝이 꼬인 겁니다. 아마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장관급 직책에 있어서.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이 나오는데 정치인으로서 승리가 목전에 있고 또 본인에게 유리하게 룰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당심을 많이 쥐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출사표를 던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나경원 의원의 행보에 봤을 때 과연 강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저는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이런 보수에 헌신해온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 전 의원 어제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나 전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심은 어떻게? 김재진 변호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 내가 30%좀 나온다.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금 지지율은 30%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지지는 부족하고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실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지지율이란 걸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30%대 이 지지율이 본인이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소수의 어떤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제 높은 좀 인지도를 쌓아왔잖아요. 이런 이제 정치적인 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갔을 때 이제 당대표 선거 이제 3월 8일인데 이제 윤심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 지분과 인지도에 기반한 지지율은 굉장히 좀 쉽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물론 지지도 30%면 이 정도 지지율이면 당연히 출마선을 바로 장 변호사님 말씀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본인의 어떤 지지율의 어떤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봤을 때는 약간은 좀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지율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30.7%, 18.1%.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에는 가정이지만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 지지율이 누군가에게 갈 테고 그게 이제 윤심으로 갈지 아니면은 윤심을 참칭하는 안철수 의원에게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당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상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된다면? 일단 그 말씀에 대한 답 이전에 네. 이 지금 지지도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없어졌어요. 한 사람이. 권성동. 네네. 후보가 없어졌습니다. 후보군에 있었는데 권성동 후보가 없어진 첫 번째 지금 지지도예요. 그랬을 때 뭐가 변화됐냐면 김기현 의원이 이 두 번째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4위로 밀려났어요. 이 구도가 무엇을 뜻하냐? 물론 권성동 의원 자체는 사실 단단히였어요, 거의. 하지만 그 단단히가 갖고 있는 의미가 친윤이 결집하는 어떤 의미, 또 김기현 전 원내대표로 결집하는 의미로 갔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1월 7일부터 9일에 했거든요. 이게 나경원 부위원장의 파동 시기에 딱 했어요. 그러니까 파동이 반영이 안 된 상황. 그러니까 파동 시기예요, 이게. 시기 그동안 바로 이 즉발적으로 대답이 가지 아니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 부위원장도 첫 번째 그러니까 지지도와 관련된 첫 번째 여론조사를 봐야 된다.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공방 이후에 어떻게 나왔을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지지는 어쨌든 두 가지 다 있어요. 하나는 지금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혁혁하게 투쟁을 했다.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팬덤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김기현 전 원내대표보다는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거거든요. 언제나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투자할 가치, 미래 가치를 늘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김기현, 안철수 이 두 분이
한테 고르게 갈 것이다. 어느 쪽으로 쏠려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유승민 전 의원 아직 출마 선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출마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를 봤을 때 두 후보의 입장도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위치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한 수고 끝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대 라이벌이 되실 수도 있다고 보세요? 김기현의 라이벌은 김기현 본인이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우리는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까지 전해드렸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 그 발언을 놓고 오늘 1심 선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중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유족이 패소했다고 합니다. 유족이 소송을 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소송을 낸 유족이 패소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